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벌써 2024학년도가 마무리되고 있고 내년에 2025학년을 시작하는 해인데요. 선생님들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내년 2025학년도에 시험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발령받으시는 시기가 2026이기 때문에 우리는 2026 대비라고 하는 강의를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목도 2026 합격 길라잡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시기가 잘못됐지가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이 준비하셔서 발령받으시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은 강의가 개설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은 혹시 시각장애인 안내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거나? 보통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쓰이는 강아지 개 품종이 레브라도 리트리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조금 이따 알려드릴 텐데 제가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쭉 강의를 해오면서 제게 너무 약간 의욕이 넘친 나머지 힘든 일들도 정말 많았었고 제가 이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도 되게 많았었긴 한데 오늘 딱 마침 1차 초등 발표 날이었어요. 그래서 합격 설명회 오기 전에 선생님들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그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싹 없어지면서 내가 그래도 1년을 보람차게 보냈구나. 나 되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힘들었던 기억이 싹 다 잊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왜 안내견으로 사용하는지 아세요? 레브라도 리트리버 특징이 그런 거래요. 나쁜 기억을 진짜 빨리 잊고 좋은 기억을 오래 가져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치 오늘 약간 내가 안내견 같은 특징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저 올 한 해 있었던 힘든 기억을 다 잊고 왔고 다시 한번 내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힘을 얻고 왔다라고 하는 거 좋은 기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오늘은 되게 잔인한 날이었어요. 저한테 좋은 소식을 주신 선생님도 정말 많았지만 약간 이제 떨어지는 1차에서 불합격하셔가지고 울면서 전화 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기 와주신 선생님들께 잠깐 드리고 싶은 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선생님들처럼 처음 시작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보시면 그대 좌절했는가?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오늘 나만 떨어지고 또 주변에 다 합격 소식을 알려오게 되면은 되게 슬픈 순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대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고 이제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책 정말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 시험이 처음 또는 다시 공부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이제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어봤었던 구절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2025년 내년에 한 해 동안 이 시험을 준비해 나가실 때 1년 동안 진짜 행복하기만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정말 쉽지 않고요. 이제 무조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할까라고 생각이 드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의 시기가 개화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잊지 말고 그대의 계절을 준비해서 필 수 있는 그 부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시기를 만났을 때 선생님이 그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나 선생님들처럼 사실은 이제 수험 생활을 해봤었던 교사이기도 했었고 이제 선생님들 공부를 가르쳐주는 이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이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최대한 방황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할 겁니다. 잠깐만 뒤로 넘어오실게요. 사실 혹시 또 약간 질문이 넘쳐나고 있는데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대학교에서 교육학 들으시거나 했을 때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임용고시 생활을 수험생 생활 하다 보면은 진짜로 이게 1년 동안의 장기 레이스잖아요. 진짜 힘들고 지치고 쭉 우리가 로봇이 아닌 이상 1년 동안 쭉 같은 페이스로 공부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좌절과 불안과 이런 약간 고통의 시간이 무조건 있을 텐데 선생님들이 그때 기억하셔야 될 거가 뭐냐면은 이 불안과 고통과 어떤 힘든 순간이 나한테만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옆에 있는 진짜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친구도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고통과 어떤 불안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이 시기를 같이 겪어내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절대로 나 혼자만 약간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나 혼자만 지금 공부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나 이제 그런 불안과 고통과 약간 좌절의 순간들을 다 경험해 봤었는데, 그때 저를 끝까지 이 시험을 마무리 짓게 해줬었던 게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보시면은 그 사전적 정의를 검색해 보시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가 과제를 끝마치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설정한 목표를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나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의 믿음을 바로 자기에 대한 효능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가시적으로 너 자기 효능감 한 50%야, 80%야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쟤 자존감 진짜 높아 보여 라고 말하지만 막상 까보니까 자존감이 바닥인 친구가 있는 것처럼 엄청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펼쳐보니까 자기 효능감이 바닥인 친구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는 자기 효능감은 그냥 한순간에 빡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통해서 채워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이 진짜 내가 이걸 달성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매일매일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해 나가는 경험이 쌓이고 또 쌓여야 내가 이거 성공할 수 있지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실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임용고시 1년 전반에 걸쳐가지고 매일매일 그거를 쌓아가시는 과정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이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해서 선생님들은 우리 1년 시험 치고 평생 공부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교사 되면 공부 끝이에요? 아니실 거잖아요. 교사 되고도 쌤들 다양한 진로가 있어요. 교사가 끝이 아니라 나는 승진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제 뭐 대학원을 진학하신다거나 또는 뭐 연구 수업 같은 거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승진의 그 진로로 가실 수도 있겠고, 나는 좀 더 관리자 측면에서 장학사가 돼보고 싶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특수교육에서는 아시다시피 연구사라고 하는 길도 있기 때문에 연구사로 갈 수도 있겠고, 특수교육 경력을 가지고 치료사로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되게 다양한 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기 효능감은 꼭 이 임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간 선생님들 모든 약간 인생이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실 겁니다. 이제 그 와중에 자기 효능감을 높여서 임용까지 합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사가 되신 후에는 뭘 하셔도 다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여름이었을 거예요. 되게 수험생들이 다들 지쳐가는 시기였는데 한 수강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었단 말이에요. 저 이제 여름 방학 때 너무너무 힘들고 약간 슬럼프가 왔는데 지금 이제 그만두고 기간제를 하면서 내년을 다시 한번 준비해볼까 생각 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그러시냐? 왜 이렇게 갑자기 힘이 빠지셨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직강생 선생님 중에 중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선생님 중등이셨으니까 10대 1이거든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만 합격하는 시험이고 9명이 떨어지는 시험이긴 하잖아요. 앉아있는 직강생을 봤을 때 여기 있는 그 10명 중에 1명에 자기가 1명에 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너무 약간 좌절하다 보니까 그 공부를 이끌어나갈 힘이 되게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본인은 10명 중에 1명에 들 자신이 없는 수험생인데 저한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네요. 그래서 그 말에 질문을 받고 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앞에서 강의를 전달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진짜로 이거는 선생님들이 비록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초수만 합격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뭐 3, 4년, 많게는 막 10년 이렇게까지 걸린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공부를 이뤄내가는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공부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선생님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르치고 있나라고 하는 거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는데 진짜로 선생님 이거 자기 효능감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짜 이 시험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합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과 비교하시기보다는 선생님의 내면의 힘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임용 준비하실 때는 다이어리 쓰시는 거 추천. 진짜 힘들었었던 나의 어떤 1년의 과정을 기록에 남기셔가지고 뭔가 이제 다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시기 때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이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임용 합격뿐만 아니라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가치도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넘어오셔가지고 올해 커리큘럼 전반에 걸쳐서 제가 크게 3가지 진짜 유념을 두셔야 될 핵심 전략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4학년 선생님들은 의욕이 넘치실 거예요. 나 이제 12월 때부터 합격 설명회 듣고 1월 때부터 당장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하루 8시간씩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차근차근이거든요. 아마 이 그림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눈덩이 전략이라고 해서 작은 정말 단단하게 잘 뭉쳐진 눈덩이여야지만이 나중에 굴리고 굴렸을 때 잘 동그랗게 뭉쳐지지 안에 있는 가장 작은 공이었던 이 눈덩이가 약간 부족했거나 단단하지 않으면은 결국엔 이게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생님이 이제 처음 시작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가장 작은 눈덩이를 잘 뭉쳐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근차근이라고 하는 것으로 뽑아봤는데요. 부서지지 않는 크고 단단한 눈을 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엄청 크게 공부하겠다. 예를 들어서 앉아있는 습관 기르겠다라고 해서 8시간씩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를 1년 동안 하시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이뤄나가기로 했잖아요. 아까 자기효능감.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하루에 4시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4시간. 그 다음에 한 달 후에는 5시간. 그 다음에 한 달 더 뒤에는 6시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이 임용 공부 계획 전반에 걸쳐서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시간이었어요. 공부하는 시간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셔야지 한 번에 나 지금 1월달 의욕 넘치니까 8시간, 주말도 없어 이렇게 하시는 순간 뭐 처음 바짝 2개월은 열심히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 2개월 동안 슬럼프가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임용시험은 1년 동안의 과정을 쭉 이끌어 나가셔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절대 성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꼭 머릿속에 염두해 주세요. 내가 처음부터 과한 목표를 설정해서 무너지시기보다는 가장 단단하고 작은 공을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살에 붙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1년을 쭉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장기 레이스이거든요. 혹시 마라톤 같은 거 저는 절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마라톤 해보신 선생님들은 처음에 페이스 조절을 못하면은 절대 결승전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임용시험의 첫 번째로 공부나 습관이나 체력이나 시간 관리 전부 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히 눈덩이로 굴려가자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또 약간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체력 관리인데 막 선생님들이 공부 한두 시간 하는 시간 아까워가지고 운동 가는 거 아까워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때 쌓아두셨던 그 1월 때부터 6월 달 한 7, 8월까지의 체력 관리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거 그거 나중에 9월, 11월 쓰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이 자기 관리하는 전략이거든요. 임용 공부를 할 때 공부만 죽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1년 동안 꾸준히 하기 위한 힘을 길르는 거기 때문에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체력 관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9, 10월 달에 몸이 아파가지고 한두 달 손에 놓게 되면은 그거 완전 도루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선생님 조절하는 것 중에 하나 쳐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인지라고 하는 건데 혹시 들어보셨죠? 메타인지? 초인지? 이거 뭐예요? 초인지는? 보통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거를 컴퓨터에 빗대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정보가 들어왔을 때 잠깐 단기 기억으로 보냈다가 이거를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장기 기억에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거를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내가 사고하는 모든 것들을 약간 위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사고하는 게 바로 초인지, 메타인지가 될 건데요. 공부할 때 메타인지가 없으면 비효율의 끝을 달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진짜 약간 뛰어난 사람일수록 좀 더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합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 훈련을 통해서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난 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MBTI P 막 극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이 메타인지를 훈련을 통해서 키우실 수가 있단 말이죠.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체크해서 내가 이 부분은 체크가 아니라 세모로 표시하겠다. 이 부분 좀 부족하니까 내일 한 번 더 봐야지. 이 모든 과정이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내가 성찰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 바로 초인지를 기르고 있는 건데 이 초인지가 있어야 1년 동안 선생님들이 그 비효율적인 공부를 제거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것들, 뭐 노트 필기를 하시든 서브노트를 만드시든 또는 뭐 강의를 선택하시든 이 모든 방향이 있어가지고 옳은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을 때 의식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누군가 떠먹여주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강의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시간만 쓰고 있는 것 같다.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과감하게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스스로 머릿속에 넣는 이런 약간 복습의 과정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걸 빨리빨리 판단해서 하실수록 비효율적인 시간을 덜 낭비하시겠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성찰하고 반성하실 수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합격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익숙해졌을 거예요. 보통 일주일 정도 바짝 공부하고 나면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대학교 시험에 익숙하셨을 거고, 심지어 학번 낮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 때 절대평가 시기였나요? 그쵸. 너무 익숙해졌다. 오픈북 이런 거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1년 동안에 장기적으로 기억을 해서 치는 시험에 지금 되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단타 쳐가지고 바짝 공부해서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당장 어제 봤던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쭉 봐왔던 엄청 방대한 양을 우리가 하루 만에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인출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약간 벼락치기 해가지고 당장 이거 시험 전날 봐가지고 우리 임용시험을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뇌가 눈으로 본 거는 진짜 빠르게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다 감각적으로 공부할수록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하는데요.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써보고 그다음에 말로써 해봐야 자기의 지식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 지식. 그래서 인출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책을 덮고 난 다음에 눈에서 약간 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보는 것처럼 설명해 보는 것이 바로 인출이라고 하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꼭 약간 짝이랑 스터디를 하지 않고도 앞에 인형을 놔두고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꼭 스터디원에 구애받지 않고도 하실 수 있는 전략이에요. 반드시 말로 해보는 인출을 해보셔야 이게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건지 내가 이거를 그냥 눈으로만 보고 정확하게 말로 하진 못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점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반드시 앞으로 1년 동안 이루어진 선생님의 공부에서 세 가지만 반드시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눈덩이. 절대 오버페이스 하지 말자. 처음에 차근차근한 단단한 기초를 세우고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가자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초인지를 높이자. 그래서 초인지를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의 계획을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바로 인출인데 이건 선생님들이 진짜 효율적인 공부를 해서 반드시 병행하셔야 되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전반적인 이제 임용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드릴 거고요.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커리큘럼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오늘 제가 준비했었던 내용인데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시험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저희가 유초등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유초등 같은 경우에는 총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 중에서 20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1교시 시험이 될 텐데요. 이 교직 논술은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전공, 즉 특수교육학을 공부하시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은 논술의 형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글을 작성하는 법을 배우는 건 조금 이따 하셔도 돼요. 일단 1월 달부터 한 6월 달까지 지식을 채우신 후에 이것을 글로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교직 논술은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공 지식을 채우신 후에 한 7, 8월쯤 가셔가지고 논술문으로 작성하는 법을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은 크게 A, B 이렇게 해가지고 총 우리가 토요일날 이루어지는 시험이 1교시, 2교시, 3교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 3교시는 전공 시험을 보시게 될 건데요. 총 40점, 40점 만점 해가서 80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출제 범위를 보시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는 특수교육학이에요. 크게 장애 영역과 비장애 영역 저는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학부 공부하실 때 이런 주요한 장애 영역들은 거의 전공 필수로 거의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비장애 영역으로는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 유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육 너무너무 중요하죠. 보통 나이가 어릴수록 통합의 어떤 효과가 되게 높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통합 학급도 되게 많고 통합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을 거예요. 통합교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행동지원 이번에도 엄청 많은 문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진짜 공부한 게 아깝지 않다라고 유일하게 약간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행동지원이에요. 보통 한 3-4문제 나오게 될 거니까요. 그다음에 공학과 평가까지 여기가 바로 비장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총 이렇게 해서 세어보면 한 14개 과목을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이거는 그냥 강의를 따라오시다 보면은 시기별로 이런 특강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특강을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건 다 시기별로 이루어지면서 다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점자나 수어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쌤들 혹시 뭐 학교에서 수어 같은 거 특강 같은 거 하세요? 저 때는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약간 임용을 준비할 때는 자연 수어 문제가 나오면 그냥 틀려야겠다. 지문자는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자연 수어는 저는 그냥 포기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만약 학교에서 하셨으면 너무너무 땡큐예요. 그래서 수어 같은 경우에 배우셨으면 너무너무 좋은 장점을 갖고 계신 거고 점자는 앞으로 이제 한번 그 시각장애 할 때 점자를 배우시고 나면은 점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걱정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해서 특대상자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특수교육 대상자? 그 학생들에 위한 법이 바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거든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많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약간 중요한 부분이 여기 지금 초등 선생님들 계신데 일반 초등 별도로 좀 들으시는 것이 필요하죠. 이건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초등 강의를 통해서 좀 채워주시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등 선생님들은 일단 특수교육, 학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일반 초등도 채우셔야 돼가지고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학부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특수초등 친구여가지고 전 중등이었고요. 근데 심지어 저는 약간 저희 학교는 전공이 처음 들어갈 때 초등, 중등 나누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는 다 공통이고 2학년 때 선택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2학년 때 저희 첫 선택은 초등이었어요. 그래서 초등을 2년 동안 했었거든요, 저도. 그러다가 이제 나 초등 애들 자본 가보니까 너무 안 맞다 해서 중등으로 바꿔왔었는데 저도 중간에 그때 저랑 제일 친했던 초등 친구가 임용을 준비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나 내일 당장 시험 치는데 아직 강의가 안 끝났어 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은 일반 초등 강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시험 전날까지도 강의를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만큼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그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남들이 하는 만큼만 강의를 수강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의 일반 초등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1월 달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밀리지 않게 차근차근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 보시면은 중등 같은 경우에는 1교시가 바로 교육학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교육학은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 강사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선생님이 아마 샘플 강의 들어보시고 자기한테 가장 맞는 교육학 강사님을 찾으실 거예요. 여기서는 한 문항이지만 20점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직으로서 이런 몇 가지의 과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출제 부분이다 보니까 교육학도 20점 차지하는 거 다 맞추실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돼요. 교육학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초등에 비해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좀 많죠. 초등은 8문항인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12문항, 11문항이에요. 그래서 초등은 70분 시험인데 중등은 90분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문항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시험 시간이 좀 더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특수교육학 똑같고요. 출제 범위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똑같고 점자와 수어 똑같이 나오고요. 법도 똑같이 있어요. 빠진 거는 이제 중등 선생님들은 일반 초등 교육과정을 보지 않고 교육학 20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와서 지금 이제 1차 붙은 선생님들은 2차 준비를 열심히 하게 될 텐데 2차는 좀 너무 막연하게 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교육 실습을 다녀오신 쌤도 계시고 아직 안 가신 쌤도 계신데 2차 시험은
교육 실습을 통해서 조금 약간 예행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거, 교육 실습하면서 한번 경험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수업 실현을 하는 거, 이제 학생들을 두고 선생님이 직접 한번 수업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 내가 왜 특수교사가 되려고 할까?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시험은 아직 조금 되게 막연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1차를 붙어야 2차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1차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실습을 가셔야 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실습 기간이 되게 애매하게 5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부할 때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한 달에 빠지다 보니까 되게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부는 해야겠고 실습할 때 너무 피곤하고 그랬을 때 그냥 마음가짐을 어차피 2차 시험도 내가 봐야 되니까 한번 연습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실습을 해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정도 만회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선생님 생각했던 것보다 남아서 공부하는 다른 재수 이상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월 동안 실습 갔다 온다고 해서 그렇게 막 엄청 뒤처지거나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실습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빠진 만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절대 막 뒤처지지 않고 충분히 초합격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치실 응시할 그 지역마다 이 요소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봐요. 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보지 않고 수업 실현이 막 60점 이렇게 될 거예요. 100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내가 응시할 지역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2차 때 어떤 요소들을 보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유특, 초특, 그다음에 중특별로 합격선과 경쟁률을 적어오긴 했는데 3개년 정도에 보시면은 유특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2023학년도에 6대 1이었어요. 그 다음에 2024학년도에는 5대 1,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4.8대 1이었거든요. 점점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죠. 5명 중에 1명 합격하실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차 합격선은 제가 오늘 못 적어왔는데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67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76점, 이게 약간 정말 약간 두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 합격선이나 경쟁률에 연연하시지 말고 약간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쌤들 이거 상대평가인 거 알고 계시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5배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1.5배수?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으면 일단 1차 합격은 몇 명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15명까지는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15명 뽑아서 2차로 보내요. 그럼 2차에서 몇 명이 떨어져요? 5명이 떨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배수를 뽑아가지고 2차까지 간 다음에 2차에서 다시 5명을 떨어뜨려서 최종적으로 10명을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1차에 붙어야 2차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2차에 간 사람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사실 1차 시험이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어요. 1차 시험에서 만약에 내가 10등이 아니라 14등이었으면 사실 여기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있는 사람도 다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1.5배수보다는 1배수 안에 들려고 1차 시험을 엄청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보통 1차 컷 점수가 70점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전공에서 한 55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공이 몇 점 만점인지 기억나세요? 교직 논술 제외하고 80점 만점이거든요. 80점 중에서 55점만 맞으면은 보통 컷으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지어 컷도 아니고 안전하게 붙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유특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잠깐 내려오셔서 초등 선생님들 보시면 마찬가지 경쟁률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2023학년도에서는 7.6대 1, 그 다음에 5.8대 1, 4.4대 1 이런 식으로 점점 경쟁이 낮아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되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회 좋아요. 그래서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쟁률이나 합격선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달라지는 거고 지역별도 되게 상이하거든요. 지금 오늘 나왔기 때문에 적어드릴 수 있어요. 일단 이번에는 57점이 커트라인이었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63이에요.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서 서울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는 65, 그다음에 인천은 65, 그다음에 울산이 이번에 제일 높았는데 72예요.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선생님 중에서 울산에 이번에 70으로 붙었대요. 70으로 떨어졌대요. 사실 70점 맞았으면은 다른 지역은 어때요?
커플 7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점수거든요. 괜찮으세요? 지역별도 약간 되게 편차가 커가지고 하필 올해 울산에서 컷이 되게 높았었어요. 70점이면 진짜 되게 잘한 점수인데도 울산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어가지고 되게 속상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울산이 이렇게 높을지 아무도 몰랐겠죠? 그리고 심지어 경기보다 서울이 낮을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절대적인 점수로서 내가 적어도 안전하게 전공을 한 47점에서 49점 정도, 한 50점대를 맞게 되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점 만점 중에서요. 그러면 30점 틀려도 괜찮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험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경쟁률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때는 갑자기 2022년, 21년도에 막 경기도에서 200명씩 뽑고 그러던 해였어요. 선생님들이 약간 지금 많이 문이 좁아져가지고 안타깝긴 한데, 그때 15대 1에서 그다음에 9대 1, 그다음에 8대 1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률 한 8대 1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봤을 때 보시면은 선생님들은, 중등 선생님들은 보통 교육학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교육학을 한 16점에서 19점, 몇 점 만점이었죠? 20점 만점에서요. 16점에서 19점 정도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공 같은 경우에도 한 47점에서 49점 정도 맞으시면 되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이 시험이 쌤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만점을 받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만점 나올 수도 없고, 만점을 받고자 공부하시면 한 10년 정도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만점을 받는 시험이 아니라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남들이 아는 거 확실하게 가져가고, 남들이 틀릴만한 거 한두 개 정도 더 맞추고 실수를 줄이는 거가 이 공부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인 즉슨 남들이 아는 것만큼 공부하겠다는 건 뭐가 기준이 될까요? 바로 기출문제예요. 남들이 기출문제는 다 풀어봤을 거니까 기출문제는 확실하게 내가 알고 가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한다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은 보통 47점에서 49점 정도, 안전하게 난 한 커플 5점 정도 합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 50에서 55점 정도 맞아주시면 아마 그 지역의 한 수석도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 진짜 초등 선생님들은 중등만큼 전공을 하시면 진짜 고득점 하시고요. 중등 선생님들은 그 전공 누구나 다 열심히 하거든요. 중등에선 전공이 정말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공은 거의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선생님들 거의 비슷비슷하게 틀리거나 맞춰요. 그럼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게 바로 교육학이거든요. 교육학에서 16점과 19점, 이 간격이 3점인데 이 3점을 전공에서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고만고만하게 아는 거 비슷하고 모르는 거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등 선생님들은 교육학에서 진짜 적어도 약간 고득점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좀 약간 컷보다 훨씬 높게 붙어가지고 안전하게 1배수에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번에 초등 발표 났잖아요. 이번에 발표 났던 선생님 연락 오신 분들 중에서도 커플 16점, 커플 12점 이런 선생님들 계세요. 엄청 높잖아요. 이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중등만큼 특학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보통 초등 선생님들이 초등은 특학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안 나와 라고 하고 제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상대평가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등만큼만이라도 약간 그 특학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은 진짜 고득점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물론 초등 선생님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일반 초등이라고 하는 과목이 양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등 강의를 밀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선방하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초반부터 꾸준하게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초등 강의도 꾸준하게, 특학 공부도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진짜 어쨌든 끝까지 공부를 완주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출제 경향치 다 간단하게 보려고요. 자, 보시면은 유아 선생님들 제가 아까 가독성이 떨어지는 표이긴 한데 특수 교육이 41%, 그 다음에 일반 유아가 30% 가까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유특 선생님들도 특학 공부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반 유아도 버릴 수 없다. 10문제 중에 특학 문제가 4개면은 3개 정도는 일반 유아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니까 반드시 일반 유아도 잘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 초등 선생님들도 보시면은 특수 교육이 47%라고 했을 때 47%라고 했을 때 일반 초등 문제도 한 20%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절반 정도가 일반 초등 문제죠. 절대 간과하실 수 없을 거예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전공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기타, 뭐 특과정, 그다음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점자나 수어 이런 문제 합쳐서 한 13점에서 15점 정도가 될 텐데요. 그 이외 전부 다 특수교육학 열심히 전공 공부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5학년도 작년 따끈따끈한 기출 문제들이에요. 전공 특수 문항 분석인데 이거는 뭐 제 자랑한 거였거든요. 제가 모의고사 때 많이 맞췄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쭉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다가 나 이거 이 개념 배웠는데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은 김은진 쌤이 이것도 말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1차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연결을 해서 다 넘어오시면 돼요. 여기죠? 네. 찾으셨어요? 오케이. 바로 넘겨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초등은 특수교육학 한 40% 정도, 그다음에 일반 초등이 한 28%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 버리실 수가 없어요. 크게 세 가지 파트를 모두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1순위는 일단 제가 가르치는 전공입니다. 전공 특수에는 크게 장애 영역과 비장애 영역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애 영역이라고 한다면 쌤들이 학부 때 열심히 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들으셨었던 의사소통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학습 장애, 시각, 청각, 지체, 건강 장애까지가 바로 장애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진짜 많이 다뤄지는 거가 우리 대부분의 특수교육 대상자들 중에서 한 80% 정도가 여기 있는 발달 장애 학생들이거든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쌤들이 실제로 교육 실습에 가보시거나 또는 현장에서 만날 대부분의 아이들도 거의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 기출 문제도 그래서 여기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이 모든 장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의사소통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장애 역시나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이외에 초등 같은 경우에 특히 학습장애, 학습의 문제가 나중에 중등쯤 가서 중학생, 고등학생쯤 가서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학습장애 문제가 초등에 의외로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장애도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감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도 한두 문제씩 꼭 나오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마찬가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장애 영역이라고 했을 때 특히 초등 선생님들은 통합교육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환교육 중요합니다. 무조건 한 문제는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환교육인데요. 전환교육 들어보셨어요? 전환교육? 그쵸. 그래서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뭐 유치원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가는 것도 전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것도 전환,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도 전환인데 특히 전환 교육이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성인기로 가는 전환 교육이 중등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중등에서는 전환 교육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특수교육의 꽃이에요. 행동 지원이잖아요. 많은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약간 잘못된 이런 학습된 부분 때문에 행동의 문제가 많을 거란 말이죠. 문제 행동이 많을 텐데 그런 행동의 문제를 중지하는 게 바로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가지고 쌤들 혹시 ABA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ABA? 응용 행동 분석, 뭐 PBS 이런 것들 나중에 치료실로 가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동 지원과 같은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조건 문제가 한 3문제 이상이 나오는 진짜 중요한 파트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나 아직까지 졸업 안 하신 분들은 들으실 기회가 있다면 학부 때 꼭 행동 지원 듣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이외에 특수교육 평가와 공학 같은 것들도 요즘에는 한 문제씩 꼭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저와 함께 꼼꼼하게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여기 파트예요. 20점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직 논술이 이미 전공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커버가 돼요. 초등 선생님들은 대신에 일반 초등을 공부하셔야겠죠. 그래서 전체 배점 중에서 한 35%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초등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아 선생님도 마찬가지 일반 유아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전공, 특수교육 전공 이외에 이런 일반 초등과 일반 유아를 좀 채워 넣어주셔야 되고, 중등 선생님들은 교육학, 진짜 교육학을 고득점 받는 거가
수석하는 지름길이에요. 전공으로는 진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비슷비슷하거든요. 아는 거 비슷, 모르는 거 비슷. 그런데 교육학에서의 3, 4점을 메꾸기 진짜 쉽지 않아요. 교육학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끝까지 놓지 않고 하는 것. 1월 달부터 11월 시험 전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공부예요. 왜냐하면 전공 특수교육학은 장애 영역이든 비장애 영역이든 선생님들 진짜 열심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특히 챕터 2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계속 미뤄질 거란 말이죠. 이거 나중에 하반기 때 가서 나 교육학 공부 많이 안 돼 있는데 지금부터 5시간 공부해야지 라고 한다면 전공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2번 파트는 1월 달부터 꾸준히 하는 전략으로 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파트, 이것도 절대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분석해 놓은 출제 그 경향을 보시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한 4점 정도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한 4점 정도, 점자와 수어 문제가 한 2, 3점 정도였어가지고 보통 시험들마다 이 전체 기타 영역이 한 10점에서 13점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중등이든 초등이든. 이거 놓칠 수 없는 점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부분은 암기의 영역이에요. 암기하고 까먹고 암기하고 까먹고 하다가 시험 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게을러서 암기를 안 해서 틀리는 문제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타라고 하는 10점에서 13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잃지 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누락하지 말고 빼먹지 말고 하자. 보통 초수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가 여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를 상대적으로 버리고 가세요.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 점수거든요. 왜냐하면 아셔야 될 게 초수라고 가산점을 주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초수가 이때까지 공부를 1년, 2년, 3년 또는 N년 해왔던 장수생과 경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장수생들은 이미 이것들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다 버리지 않고 가요. 근데 초수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교생도 가야 되고 또 아직까지 학기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하는 시점에서 이것들을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 3번을 버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 특과정 버려. 나 장ጥ법 버려. 점자 못 외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은 같은 초수들끼리는 경쟁이 될 수 있겠지만 누구를 못 이길까요? 재수랑 장수요. 그런데 초수라고 절대 점수를 더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부를 다 해온 재수랑 장수를 이기시려면은 절대 이거를 버리지 않아야 된다. 버리지 않고 다 가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커리큘럼상에서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오시면 1차 시험은 거의 대부분 모든 강사가 다음과 같은 연간 커리큘럼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기 때는 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이 시기 때는 다음과 같은 공부를 하는 거가 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기본 이론반을 좀 내가 기본 이론반 1, 2월 달에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이 기본 이론반 공부를 3, 4월 달로 넘겼다. 그러면은 이 3, 6월 공부를 또 다시 넘기게 되겠죠? 그럼 뭘 못 듣게 될까요? 모고 못 듣고 이제 바로 시험을 치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커리큘럼이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시기별로 학습을 얼만큼 완료하는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공부의 양이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기본 이론을 찬찬하게 공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밀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3, 6월 달에는 보통 여기까지가 상반기거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는 상반기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7, 8월기가 있는데 쌤들도 보통 방학이실 것이고 보통 7, 8월 여름 시기에 다들 한 번씩 지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약간 바짝 좋아주는 용도로 보통은 문제풀이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7, 8월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여기 이때부터 바로 D-100일이거든요. 갑자기 100일밖에 안 남았대. 여름 좀 끝물되니까 선선해질 때쯤 갑자기 D-100일이고 막 추석 가면은 명절날 이제 어른들이 물어보죠. 너 공부 잘하고 있니? 이런 시기가 바로 9월달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 가면 갑자기 막 나 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임용이 100일 남았다고 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시기가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1, 2월, 3, 6월, 7, 8월, 9, 10월 각각마다 약간 깨야 되는 퀘스트가 있어가지고 각 시기마다 맞는 공부를 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상반기 1, 6월 달에는 일단 기초 개념을 학습하셔야죠. 그래서 개념을 눈덩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시겠고요. 그다음에 기출 심화반이 있잖아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때까지 이 기출이 왜 중요하다고요?
이 시험은 만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라 남들이 아는 걸 나도 똑같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남들이 맞추는 거 나 다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출이에요. 그래서 남들도 기출을 볼 거니까 이 기출 문제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기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으시면은 기출 플러스 심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반기 공부입니다. 눈덩이 탄탄하게 만드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7, 8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역별로 문제풀이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문제풀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기출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이 기출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나올 수 있을 법한 예상 문제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기가 바로 7, 8월이거든요. 그래서 기출 변형된 문제를 통해서 응용력 키워보고 내가 다시 한번 기출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은 갑자기 이제 D-100일이 도래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괜찮아요. 이 시기 때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무도 선생님 저 시험 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말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아무도 이 시기 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9, 10월 달부터는 천천히 이제 한 시험까지 3개월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모의고사를 치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 10월부터 3개월. 그 3개월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순간들이 전부 다 이 9, 10월 달에 빵 달리기 위한 약간 준비의 과정이랄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6월 달에 9, 10월 달에 볼 자료들을 쌓아놓고 7, 8월 달에 조금씩 암기를 시작하시고 이제 9, 10월 달쯤 되면은 앞에 있었던 모든 공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보시면서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하시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보시면은 일단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누고 있어요. 상반기, 7, 8월기, 그 다음에 D-100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상반기 학습 전략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기출 분석 및 심화 이론까지 확장하실 수 있으면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반이 같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합격 노트라고 하는 걸 저의 강의를 들으신다면 같이 정리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선생님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공부하는 게 기본 이론인지를 좀 모르실 수 있잖아요. 저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합격 노트라고 하는 저의 강의 노트예요. 그다음에 구조화 틀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인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상하위 범주로 개념들을 분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지 마시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조화 틀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상위 카테고리로 시력이 있으면 시력 안에 객관적인 시력 검사가 있고 객관적 시력 검사 안에는 다시 원거리 시력과 근거리 시력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착착착착 줄기를 뻗어나갈 수 있는 게 바로 구조화 틀이거든요. 왜 이렇게 기억해야 되냐면 너무너무 지식이 방대한데 이거를 빠르게 저장하고 찾아내기 위해서는 서랍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구조화 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서는 제가 과도하게 목표를 잡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구조와 틀에 친해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개념이 어디에 있었지 한번 찾아보시는 정도? 그다음에 한번 다시 구조와 틀 읽어보고 객관적 시력 검사는 다시 원거리와 근거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한번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상반기입니다. 상반기를 충실히 보내셨다면 이제 7, 8월 시기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교육 실습 가게 되면은 5월 달 한 달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빠르게 이제 6월 달에 빨리 복습하셔가지고 7, 8월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이때 이제 기출 분석을 못 끝내시면 7, 8월을 듣지 못하고 이만큼까지 기출 분석을 하고 바로 이제 모고를 치시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제 그 시기 때 하는 것들을 잘 따라오시는 거가 사실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잘 이수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을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강의 밀리지 않고 다 수강하셨으면 좋겠어요. 7, 8월 시기 때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기출 변형, 그다음에 기출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는 마지막 시기예요. 왜냐하면 9월 달쯤 되면은 기본 이론서를 꼼꼼하게 보는 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때쯤은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7, 8월, 그 좀 약간 여유가 있는 여름방학 시기 때 좀 꼼꼼하게 기본 이론서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단권 하나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나만의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하나 만드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세속적인 표현을 썼지만 구조와 틀을 눈에 발라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면서 그 구조와 틀에 아까 친해졌다면 좀 더 친밀해지는 시기가 7, 8월 시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무조건 초수이든 재수이든 무조건 그 기본 이론서에 단권을 하시거나 또는 이 기본 이론서에 있는 걸 내가 별도로 약간 발췌를 해서 내 스스로 만드는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한 가지는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게 7, 8월까지 이루어지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든 자료를 9, 10월 때부터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1월 때부터 8월 때까지 반드시 끝내셔야 되는 과업이 바로 서브노트든 단권하든 하나를 만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건 절대 한 번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월 때부터 8월 때까지 한 8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완성해 가시면서 내가 이거를 9월 때부터 외우겠다. 이것만 외우면 합격한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공부를 할 때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공부한 모든 자료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딱 나만의 자료가 있어야 9월 때부터 그걸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 8월까지는 그 자료 하나를 만드는 시기이고 9월 때부터 본격적인 공부입니다. 그걸 암기하는, 아셨죠? 그 자료가 없으면 9월 달에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단권화든 서브노트든 제가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걸 완성하셔야 돼요. 네, D-100일부터는 진짜 이제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이제 공부 죽어라 하시는 시기거든요. 이때쯤 되면은 공부 안 하던 친구들도 다 공부를 해요. 8시간씩, 10시간씩, 길면 심지어 12시간씩 막 하는 선생님도 많으신데, 이제 앞에 났었던 차이를 이때는 좀 메우기 어려워요. 왜냐면 다 열심히 한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7, 8월 달 정신 차려가지고 빨리 돌아와야 9월, 10월 달을 열심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9, 10월 달은 진짜 다들 열심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적인 연습을 해보실 것이고 답안 작성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초수 때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을 밀려 쓴 거예요. 바로 이제 답안을 교체해야 되는데 30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손에 벌벌 떨며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연습이 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초선생님들도 답안 작성해보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완성한 단권화와 서브노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하면서 인출하시는 거 필요한데, 아까 인출이 뭐라 그랬죠? 구두로 말해보는 시기가 바로 인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도별이라고 하는 거가 아까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이때 3월 달에 하는 건 영역별 기출이고 이제 여기서 하는 건 연도별로서 이거는 한 번 더 기출을 보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시기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각각의 단계들마다 제가 어떻게 강의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시면은 1, 2월 달은 진짜 그 탄탄한 눈덩이를 만드는 기본 이론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기본 이론반에서 쓰는 자료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쌤. 합격 노트라고 하는 거가 제가 한 차시의 강의를 계획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키워드를 제가 빈 칸을 뚫어놓고 강의를 통해서 같이 메워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같이 강의를 듣고 이걸 복습하는 자료를 쓸 수 있는 게 바로 합격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초선생님들이 이 합격 노트를 서브노트로 만드시는 선생님도 많으시더라고요. 합격 노트를 서브노트로.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듣고 나서 제가 형성평가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형성평가지를 통해서 내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압축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수강생 혜택으로 압축특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3월 달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압축특강이에요. 여기 때. 그래서 압축특강은 1월 4일부터 3월 2일까지 배웠었던 모든 기본 이론 내용을 약간 4일 만에 한번 압축적으로 돌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약간 다들 이 압축특강을 상반기에 듣지 않고 하반기 때 시험 임박했을 때 한번 빠르게 돌리고 싶을 때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압축특강 강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압축특강 강의에다가 서브노트를 만드신 분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다 드릴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교재 이름이 스페듀거든요. 스페셜 에듀케이션, 줄여가지고 스페듀라고 하는 교재인데요. 보시면 챕터별로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불렀었죠, 선생님? 구조와 틀이요.
구조와 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착착착 서랍으로 정리하실 수 있게끔 틀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의 기본 이론서의 특징은 기출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다 분류되어서 그 내용 제시문에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 기본 이론서는 기본적으로 기출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서만 보시더라도 일단 기출문제는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년 제가 지금 12월 달에 진짜 엄청 바쁘게 그 시험 딱 끝나고 나면은 전 바로 기출문제 분석해서 기본 이론서에 다 넣거든요. 이번 기출의 근거가 됐던 거. 그래서 제 기본 이론서만 보시더라도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기본 개념들은 다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제 기본 이론서에다가 단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약간 잘 안 보여서 바로 뒤에 캡처를 해왔잖아요. 보시면 실제 합격생 기본 이론서인데, 이렇게 제 기본 이론서를 보시면은 2024학년도 중등 B10번 문제, 그러면 기출문제 바로 옆에 있어서 푸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바로 이제 기출문제 표시하는 거 노란색으로 표시해놓고, 또 기출문제도 표시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떤 문장으로 쓰이는지 다 표시해놨죠. 이렇게 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쌤들 기본 이론반 때 생기는 거가 아니라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완성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걸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기본 이론서에다가 다 표시하는 게 바로 단권화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단권화의 장점은 뭘까요? 서브노트보다는 시간이 덜 걸려요. 그쵸? 서브노트는 내가 다시 이걸 다 타이핑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단권화는 그럴 필요 없이 제 기본 이론서에다가 그냥 표시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브노트는 그럼 단점 맞느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서브노트는? 내가 직접 고민하고 만들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 9월 달부터 외울 때는 훨씬 더 시간이 적게 걸릴 거예요. 반면에 단권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서 저희 보이시겠지만 양이 되게 많잖아요. 저만큼 4권이거든요. 그러면 이 단권화된 교재를 나중에 외울 때는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시겠죠. 그런데 단권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좀 시간이 덜 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암기할 때는 양이 너무 많다. 서브노트는 처음에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암기할 때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걸 한 가지 고르신 다음에 그걸 끝내셔야 됩니다. 중간에 단거나 했다가 나 이거 안 맞아. 서브노트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그 어느 하나 자료가 완성된 게 없잖아요. 그러시면 진짜 시간 날리는 거고, 한 가지 정했으면은 그걸 끝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약간 끈기라고 할까요? 그런 끈기가 있으셔야 나중에 이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9월 달부터 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권화 예시예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로 열심히 이렇게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이 보통 기본 이론반 때 표시한 거, 분홍색이 보통 문풀반 때 표시한 거, 그다음에 기출도 다시 다 표시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옆에 분류된 것도 다 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엄청 나중에 많이 회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단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제가 드리는 약간 추가된 자료 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바로 단권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합격 노트, 초수 선생님들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합격 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 이론서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만든 자료예요. 핵심만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훨씬 약간 간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회독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합격 노트 같은 경우에는 서브와 단권화의 어느 중간 정도의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양을 가져가기 어려운 초수 선생님들한테 되게 효율적이다라고 많은 평을 받았었습니다. 합격 노트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압축 특강, 이 선생님은 약간 재수 이상 선생님이셨는데 기본 이론 듣기에는 지식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해서 기본 이론 안 듣기에는 약간 불안스러우니까 압축 특강을 통해 가지고, 압축 특강 약간 그거였잖아요. 기본 이론을 4일 만에 한 바퀴 돌리는 강의요. 그래서 이 압축 특강을 가지고 한번 기본 이론을 빨리 돌리면서 서브노트화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기본 이론이었고요. 이제 3, 6월쯤 가면 이제 기출 심화 반이 될 거예요. 근데 막 지금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3, 6월 달에 가가지고 다시 들으시면 되니까 기출 분석 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제 기출 분석집의 특징은 선생님들이 굳이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끔 제가 강의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옆에 써놨어요. 분석하는 포인트들을. 그래서 약간 스스로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되게 잘 활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샘플 몇 가지 실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중등에서 자기 코칭문 막 그 기능을 쓰라는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실어두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공부할 때 그랬지만 가독성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애초에 선생님들 자료를 만들어 드릴 때도 어떻게 하면은 한 페이지에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고민 끝에 나왔던 거가 이렇게 기출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이 기출문제에 관련된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 그 키워드가 포함된 아까 구조와 틀 너무 중요하다. 구조와 틀 매번 눈에 발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로 하는 핵심 개념 정도만 싣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답을 쓸 때 선생님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포함된 모범 답안 그 다음에 필요로 하다면 분석 포인트 써주는 거가 저의 약간 핵심적인 이 기출 분석집 만드는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가독성 되게 좋은 자료다 보니까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출을 한번 변형한 문제를 푸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상반기 공부가 되어 있어야 7, 8월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기출 분석반을 듣지 않고 7, 8월 문제풀이부터 하겠다?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선생님 이거 문풀 듣지 말고 기출 분석부터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공부가 되어 있어야 7, 8월을 좀 의미 있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시기 때 그 강의를 밀리지 않는 거가 어쨌든 1년을 잘 보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강의를 딱딱딱 맞춰서 들어주세요. 그래야 7, 8월 문풀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도 문풀에서 제가 적중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문풀은 한 번 더 다시 기본 이론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내요. 빠짐없이. 그러니까 기출뿐만 아니라 탈기출적인 문제도 다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7, 8월 시기거든요. 되게 확장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래서 꼭 들었으면 좋겠는 강의인데 7, 8월이 되게 애매해요. 교생 갔다 오시면은 기출 분석 강의 엄청 밀려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 듣느라 7, 8월 못 들으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빨리 최대한 해가지고 문풀반까지 해주신다면 좀 경쟁력을 갖고 초수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재수 이상의 선생님들과도 경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넘어가도록 하고 자료들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쭉쭉쭉 넘어갈게요. 근데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에도 초수 선생님들은 알아요. 진짜 시간 없고 강의도 듣는 거 되게 벅차잖아요. 그 강의를 소화하는 것조차 되게 벅찰 텐데 그에 비해서 이제 모의고사는 반드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그걸 진짜 실제로 글로 써가지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간과했었던 실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답안을 작성해보고 답안의 키워드를 한번 채점해보는 게 되게 부족했었던 느낌이어가지고 선생님들은 반드시 여기 답안 작성 연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최대한 첨삭을 제가 직접 스스로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첨삭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답이 답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키워드를 잘 적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치고 나왔을 때 내가 예상했었던 점수와 실제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나의 답안에 키워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번 첨삭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쓰게 될 거고요.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연도별 모의고사는 솔직히 선택이에요. 진짜 내가 좀 공부를 착실하게 열심히 해서 이 강의까지 수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보통 강의에 치여가지고 못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도별 모의고사반이 진짜 엑기스거든요. 연도별은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3년도 유초중, 14학년도 유초중, 15학년도 유초중 모든 기출문제 다 분석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냥 기출분석반이 영역별 기출분석반이라고 한다면, 영역이라고 한다면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된 모든 기출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거라면 이거는 해당하는 14학년도에 등장한 뭐 의사소통 장애부터 마지막 행동 지원까지 다 섞여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의 약간 그 알맹이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문제 풀이하는 팁도 있고요. 암기 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적용하는 거 이런 게 다 녹아있는 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들이 그 시기 때 원하는 강의를 듣고 싶으면 앞에서 착실하게 공부를 해주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강의 진짜 작년에 힘들게 촬영했어가지고 올해 25학년도 거 추가해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넘어가도록 하고 연도별 합격생 자료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막연하잖아요. 벌써 7월달 강의를 소개한다는 거가 약간 너무 막연할 것 같아서 한 번만 가볍게 넘겨와 주시고 그 시기 때 가서
꼼꼼하게 한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들이 12월 달부터 벌써 거의 12월 11일 거의 초반인데 여기 와주신 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추운 날 노량진까지 심지어 지금 지하철 파업해서 되게 약간 간격도 길 텐데 와주신 거 너무너무 거의 시작이 반이니까 너무 거의 시작을 잘 하신 건데요. 지금 약간 시간 있으실 때 그 수강생 합격 수기를 좀 많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 우리 특수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카페라고 하는 특수교육 교사를 꿈꾸며 특꿈이라고 불리는 카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 카페에도 지금 리뉴얼 중이라서 이게 오픈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강생 합격 수기라고 하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강했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런 수기들을 쫙 적어놨거든요. 공부하는 팁, 어떻게 내가 1년 동안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보시면서 선생님들이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잘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합격 수기는 지금 12월 달 잠깐 읽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월마다 또는 선생님이 슬럼프를 빠지실 때마다 또는 갑자기 공부가 안 될 때마다 하나씩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공부했구나, 이렇게 간절하게 공부를 해야 합격하는 거구나, 진짜 괴물들 많다, 이렇게 약간 동기부여도 되실 것 같고 이렇게 공부하는 효율적인 전략들에 대한 팁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자주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합격으로 가는 3가지 핵심 전략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차근차근 진짜 오버페이스 절대 금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진짜 길거든요. 그래서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내가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공부에 임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초인지 진짜 비효율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또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단기 합격하고 싶으시면은 시행착오를 줄이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메타인지 반드시 키우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얼만큼 알고 있는지,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제가 많은 수험생들을 봐왔잖아요. 저한테 약간 분기별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다음에 이러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 좀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보완해 주세요, 이런 것들 해드릴 수 있거든요.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 공부하실 때 내가 진짜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이거를 인형에다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또는 이 전공 지식이 전무한 부모님한테 오늘 내가 배웠던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다? 그거 진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 선생님 지식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인출이라고 하는 전략으로 반드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아까 레브러드 리트리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기억으로 내년 한 해 시작하려고 하니까 저와 함께 하신다면 같이 한번 으쌰으쌰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